그 작품을 보는 순간 저건 누구누구의 작품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작가가 몇이나 있을까요? 또 그런 작가의 개성이 전 세계를 풍미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죠. 빈센트, 비틀주스, 베토벤, 가위손, 크리스마스의 악몽, 화성침공, 슬리피 할로우, 찰리의 초콜릿 공장, 유령 신부, 스위니 토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다크 섀도우, 프랭켄 워니, 빅 아이즈, 미스 페레글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까지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펼쳐 보인 감독 팀 버튼.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팀 버튼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2017년 7월 1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팀 버튼 작가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수인준 코믹스의 작가 성인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20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이 원더풀 데이즈였죠. 10편까지 하고 잠시 나라에 큰일이 있어서 제가 방송을 꾸준히 못했었는데 거의 1년 만에 이제 정리를 하고 재개를 하고 다시 10편이 흘렀어요. 10편이 흐른 거죠. 그 사이 뭐 이런저런 일들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10편을 더 했고 앞으로도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이번 달 6월 달에는 지금은 7월 1일이죠. 지금은 7월 1일인데 이상하게 6월 달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날이 더워서 그런 건지 힘들더라고요. 막 진이 빠지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랄까 이런 것도 좀 줄고 그래서 좀 힘든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6월달은. 앞으로 7월, 8월은 더 덥겠죠. 그래서 다음 작품부터는 좀 6, 7, 8은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9개월 정도만 빡세게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은 이렇게 작품 설정하고 다시 새로운 작품 만드는데 할애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하여튼 6, 7, 8월은 너무 더워요. 너무 제가 또 몸에 열이 많아서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조금만 해도 지치고 계속 자고 싶고 오늘도 그런 걸 간신히 이겨내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또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안에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밖에 나가고 또 이러면 냉방병 아니면 감기 이런 거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선풍기로 해결하시고 그러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인수니즘 코믹스 사이트 재오픈 소식 후반부 엔딩에 잠깐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서버비가 없어서 저희 인수니즘 코믹스 사이트가 문을 닫았었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비용을 마련해서 서버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재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작품이 먼저 업로드가 되고 이제 네이버에서 15일 뒤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번 주에 그러니까 6월 30일 어제 제가 바로크 7편을 업데이트 했어요. 그런데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는 아직 7편을 업로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번 15일 전에는 이번 30일에는 저희 인수니즘 코믹스에다가 작품을 먼저 업로드를 하고 7편을 다음 이제 15일 뒤에 인수니즘 코믹스에 8편이 업로드 될 때 그때 네이버에는 7편이 업로드 될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한 초씩 이렇게 갭을 두고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는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8편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좀 써두려고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제 작품을 알려야 되고 그런 거니까 일단 지금 현재 앞으로도 그렇고 쭉 연재하는 작품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재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세 번째 삶처럼 세 번째 삶은 이제 연재가 종료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재가 종료된 작품은 이제 네이버에서는 내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께서 별점을 주시고 댓글을 주신 것들은 모두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서 파일만 내립니다. 1, 2, 3편까지는 그냥 뒀어요. 세 번째 삶을. 그리고 4편부터 19편까지는 모든 파일을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바로크도 연재가 완료되면 마찬가지일 텐데 연재가 완료된 작품은 앞으로 저희 사이트에서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는 현재 연재 중인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것도 같은 목적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작품들을 보셨으면 하는 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택한 건데 그렇다고 네이버에서 여러분께서 써주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안 읽어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 모두 소중한 독자분들이고 여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연재를 할 거라는 거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의 만화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 중인 작품이죠. 백코트의 이용수 작가님께서 백코트 작품 캐릭터들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표절 이슈 등에 관련해서 사과문을 등록하였습니다. 이용수 작가는 사과문을 통해서 자신의 안일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레진 코믹스 재단 미디어 그리고 작품을 애독해주신 독자분들과 해당 애니메이션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사과드린다고 공지하였습니다. 1년 전 연재를 준비하는 동안 작화가 이슈가 된 작품들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고자 한 노력들이 지금 결과가 되었으며 이에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관련해서 보았는데 조금만 비호를 해드리자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고 이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고 뭐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닮게 조금만 비슷한 캐릭터로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어나면 안 될 일이죠. 일어나면 안 될 일인데 이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가분도 사과를 하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각자의 판단은 잘 하셔서 앞으로도 다른 웹툰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다른 웹툰들까지 실망하거나 이런 눈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살 청년의 모습으로 성큼 다가온 부천국제만화제의 자세한 진행 방향 및 일정 등이 29일 목요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6일이란 뜻입니다. 국제사무국 김준호 대리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박재동 운영위원장, 이용철 사무국장, 김종범 총괄 큐레이터, 그리고 프로 코스튬 플레이어 에키올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공식 홍보대사인 에키올릭은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의 남소유 귀비 코스튬으로 참여하여 호응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당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20회를 맞이한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에는 2016년 부천만화대상을 수상한 여탕보고서의 마일로 작가와
앙굴렘 국제만화축제에서 새로운 발견상을 수상한 나쁜 친구의 안고 작가의 재치있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진행될 각종 전시와 마켓, 컨퍼런스 참여 행사 등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가 20회였군요. 생각해보면 작년이 전 왜 작년을 17회로 기억하고 있죠? 19회였나 보네요. 매년 축제에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 매년 가서 즐기고 있죠. 올해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가서 좋은 작품들 그리고 좋은 회사들 좋은 마켓들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의 출범에 앞서 사전 준비 TF팀을 발족하여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전 준비팀은 문체부 예술정책장관을 포함해서 분야별 과장급 인사와 민간 인사로 구성되었는데요. 사전 준비팀에 참여하는 민간 인사는 그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이거를 문화예술대책위라고 부른다네요. 거기 소속의 장르별 대표인사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대책위는 문화예술계 300여 개의 단체와 8,000여 명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여기는 만화 팟캐스트니까 하진 않겠습니다만 JTBC의 송강호 배우가 나와서 했던 얘기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본을 볼 때나 대본을 처음 받았으니 시나리오를 보잖아요.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정부가 싫어할까 좋아할까 이런 걸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든 예술이란 거는 그 시대에 하지 못할 얘기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뭔가 억압되는 얘기들이라든지 억누르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출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풍자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업체들을 다운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답답한 일이죠. 자, 2주의 만화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국내 최대 만화 미디어인 웹툰 인사이트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울한 세기말 잠든 감성을 일깨우는 가슴 아픈 동화. 가위손의 감독 팀 버튼이 노래하는 우리 시대의 슬픔.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이, 함께 있어도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가슴 저린 아픔으로 세상에 등을 돌리니 그 외로운 영혼들에게 보내는 우울한 동화라는 제목의 띠지가 적혀있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요. 1999년도에 나왔어요. 1999년도에 나온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팀 버튼 작가입니다. 감독이 아니고 팀 버튼 작가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입니다. 이게 양장본이에요. 컬러 인쇄에다가 120페이지? 110페이지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에 1999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제가 이걸 샀을 때가 2000년도? 하여튼 고등학교 때 산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샀는데, 그때 당시에 값이 8,000원이에요, 책이. 지금은 한 13,000원 하겠죠. 이 정도만 해도 한 13,000원? 12,000원 정도 내야지 이 책을 살 것 같은데, 야, 띠지에다가 양장본에다가 또 그 표지 껍질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런 책인데,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 세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8,000원. 지금은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
지금은 이게 표지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검은색에다가 이렇게 굴 소년의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새로 나왔네요. 새로 편집해서 나왔는데 2012년에 새로 나왔어요. 2012년에 새로 나온 책은 1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 책은 1999년 12월에 한국에서 나왔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으로는 2012년 4월 달에 나왔네요. 똑같이 세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 이유는, 이만큼 전 세계에서 개성 있는 작가가 또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개성을 지켜나가면서도 어떻게 대중성을 잘 결합시킬까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쁘게,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감독, 작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잘 살린 작가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자, 이게 나중에 또 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지 이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팀 버튼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란 책을 가져왔습니다. 팀 버튼은 1953년 캘리포니아 출생이고요.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더 아츠, 그러니까 카라츠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들 카라츠라는 데서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데, 초창기에는 팀 버튼은 디즈니에서 일을 했어요. 놀랍죠. 그 팀 버튼 같은 그림체를 가진 사람이 디즈니에서 일을 했었다는 게. 그러니까 일단 디즈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그냥 영화 감독이나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의 위상 말고도 그림 자체도 굉장히 잘 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몇 편의 단편을 만들었었는데, 역시 여러분도 예상하겠지만 디즈니랑은 서로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디즈니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픽사 임팩트를, 저는 그냥 픽사 임팩트, 픽사 효과라고 그러는데, 픽사가 새로운 시나리오,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들을 들고 나와서 미국 애니메이션계를 초토화시키고 디즈니가 잠깐 그로기 상태가 되잖아요. 그 전까지 디즈니는 항상 똑같은 걸 만들어 왔어요. 똑같은 백설공주, 뭐 이런 풍의 권성징악, 뮤지컬한 노래, 이런 것들만 만들어 오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팀 버튼 같은 자신의 개성이 뚜렷한 사람의 작품이 이렇게 들어갈 공간이란 게 없죠. 그럴 수가 없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결국 몇 편의 단편만, 애니메이션만 이제 디즈니에서 만들어 보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디즈니에서 나오고 나서 피위 허만의 눈에 띄어서 피위의 대모험, 그리고 초자연적인 코미디 영화죠. 유령수업, 비틀주스, 한국에선 비틀주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틀주스를 디즈니, 제일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비틀주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디즈니에서 나와서 이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 비틀주스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미국만이라고 해도 되죠.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팀 버튼은 굉장히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이게 되게 키치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 대중성과 이렇게 귀여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이런 만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해서 당시에 비틀주스 이후에 이제 작품을 많이 맡게 됩니다. 혹시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배트맨 영화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이제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세 편을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배트맨 1, 2도 팀 버튼이 만들었어요. 네, 최초 이제 제가 봤을 때 최초의 배트맨은 배트맨 1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배트맨 1을 보면은 샤이닝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 누구죠? 잭 니콜슨. 잭 니콜슨이 배트맨 1에서 조커로 나와요. 그리고 마이클 키튼이라고, 요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 지금 버드맨이 있습니다. 버드맨에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역할을 하고, 이건 뭐 배우니까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이제 거기서 빌런으로 나오는 박사 역할을 이제 마이클 키튼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당시엔 배트맨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배트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제일 최근에 버드맨이라는 영화까지 찍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쨌든 이 배트맨이라는 작품이 1989년에 나옵니다. 팀 버튼이 이때 이 작품으로 해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배트맨에서의 그 배트맨의 만화적 요소를 굉장히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나오는 특히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는 히스 레저가 연기한 그 배트맨이랑 히스 레저가 연기한 그 조커랑 좀 다릅니다.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좀 정말 미치광이 현실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좀 강했다면은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는 뭐 현실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만화의 문법에 따라 있는 그리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되게 노력했다라는 느낌이 있고 전 개인적으로 히스 레저의 조커보다 이 잭 니콜슨의 조커를 더 좋아하거든요. 잭 니콜슨이 이 영화 찍을 때 약간 뚱뚱했다는 거, 약간 통통해서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랬었다는 것만 그것만 빼면 원래 조커는 원래 좀 마른 체형이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고서는 굉장히 연기를 잘했고 잭 니콜슨이 저는 이 배트맨 저도 한 1년 아니면 1, 2년에 한 번씩은 보는 작품인데 여튼 이 작품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죠. 팀 버튼 감독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작품으로 이제 정말 넘사벽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가위손. 다들 아시죠? 가위손은 정말 아직까지도 가위손 캐릭터는 좀 레옹처럼 사랑받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은데 이 가위손을 팀 버튼이랑 감독이 만듭니다. 이 작품은 위노 라이너랑 조니 뎁이 나와서 주연을 함으로써 조니 뎁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이후에 이제 거의 팀 버튼 감독의 피앙세? 남자한테도 피앙세라는 말을 붙이나요? 피앙세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팀 버튼이 그런 얘기도 하죠.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조니 뎁의 얼굴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둘이 정말 가깝게 사이를 만들게 되고 이때부터 정말 많은 영화를 같이 찍게 됩니다. 뭐 별로 안 알려졌지만은 둘이서 이렇게 되게 재밌게 찍었던 영화는 에드 우드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팀 버튼이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 목소리는 조니 뎁이 정말 많이 하죠. 정말 많이 거의 다 그냥 조니 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둘이 조니 뎁도 그렇고 이 팀 버튼도 그렇고 특히 팀 버튼한테는 조니 뎁은 빠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근데 제가 오늘 깊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두 사람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팀 버튼 감독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팀 버튼이 만든 굴소년의 죽음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만들고 그 다음 가위손 만들고 또 배트맨 2 만들고 이것도 인기 좋았어요. 그리고 에드 우드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양봉 이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화성침공 그리고 이 책에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1999년 작품이기 때문에 현재 슬리피 할로우를 작업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슬리피 할로우는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목 없는 기사 나오는 조니 뎁이랑 크리스티나 리치 그 둘이서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이 1999년 이 작품이 나올 당시에는 그 작품을 찍고 있었다. 지금은 더 많이 나왔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 뭐 그런 것부터 빅피쉬, 빅 아이즈 뭐 제일 최근에 미스 페리글린의 이상한 아이들의 집 이런 작품도 있었고 그런 작품들을 꾸준히 해 나갔었다. 감독으로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림으로 된 책도 냈었고 또 다른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이것도 제가 아이고 크다.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서울시립미술관이었죠. 거기서 팀버튼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재작년이었나요? 2014년인가 15년에 했었는데 16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거기서 이게 사온 팀버튼의 아트북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 7만원이었나요? 주고 산 아트북도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냥 팀버튼이 이 책만 보고 있으면 팀버튼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넘기기도 힘들 정도로 두꺼운 양장본의 책인데 이 팀버튼이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냐면 굉장히 조용하고 우울하고 공동묘지를 가서 이게 바닥에 낙서하면서 놀고 막 좀 독특한 사람이었대요. 독특한 아이였고 그런 아이였는데 이게 그런 자신의 개성이
잘 발현된 케이스죠. 팀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예술적 감성으로 잘 뭉쳐져서 잘 승화돼서 잘 발전돼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왜 샀냐면 제가 팀 버튼의 거의 모든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했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팀 버튼의 그림을 영향받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되게 이렇게 선을 깔끔하게 쓰는 웹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렸거든요. 지금 그림체인데 선이 굉장히 지저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막 그림을 그렸었고, 그 그림들은 제 그 그림들은 지금 페이스북에는 없구나. 페이스북에는 없고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너 팀버튼의 영향을 너무 받은 거 아니야? 팀버튼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근데 저는 뭐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라는 책도 보긴 했지만 전 제가 제 그림을 그리면서 팀버튼이란 사람을 생각하면서 팀버튼을 따라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려본, 팀버튼을 모사해본다, 이렇게 해본다, 아니면 내 롤모델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전 되게 당황스럽고 막 그 당시에는 화를 내기도 했어요. 난 팀버튼 따라한 적 없다 이러면서 막 길길이 날뛰고, 그 당시에 왠지 누굴 따라한다 하면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래서 누굴 따라한다 이러면 싫어했던 느낌도 있어요. 뭐 지금은 누가 제 그림체 보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거기 영향도 받을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보아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내가 누군가를 따라한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게 굉장히 싫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는 팀 버튼이 뭐 작품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안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랬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고 나서 전시회장을 갔는데, 이게 전에도 말했지만 전시회라는 게 이렇게 이름값이 있는 사람의 전시회를 하게 되면, 그 픽사 전시회 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게 전문가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고 이랬다고 픽사 전시회 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전시회는 그래도 픽사 전시회보다는 좀 괜찮았는데, 뭐 다양하게 준비돼 있고 사람들이 사진 찍을 곳도 많고 우와 가위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엄청 많아서 좋긴 했는데 전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전시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아트 스토어가 있죠. 이렇게 작품 앨범이라든지 사진, 엽서 이런 것들이 파는 굿즈, 요새로 말하면 굿즈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는 이 아트북이 있더라고요. 팀 버튼의 아트북, 제가 지금 제 손에 있는. 그래서 속으로 그때 이 아트북을 보자마자 갑자기 대학교 때 그 생각이 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막 안에서 화가 나면서. 그래서 그때 거금 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7만 원 값 합니다. 또 올 컬러에다가 영문판 그대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걸 사면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좋다, 내가 팀 버튼의 그림을 다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다 찾아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팀 버튼의 그림은 오늘 소개해드릴 굴소년의 죽음 이거 한 편밖에 없었고, 그거 이외에는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식으로 완성된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 아트북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위니 토드 스토리보드면 스위니 토드 스토리보드를 팀 버튼이 그려놓은 게 있어요. 만화로 자기 그림체로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뭐 화성친공도 마찬가지고, 뭐 유령 신부, 뭐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것들도 다 이 사람 스타일대로 그려놓은 그 그림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캐릭터화 시켜서 영화로 만든 거니까 정말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제가 일일이 다 봤죠. 일일이 다 보면서 여기 보니까 조커도 있네요. 이거 배트맨에 나온 조커. 잭 니콜슨이 너무 뚱뚱했어. 그것만 빼고는 정말 좋았는데, 여튼 이 책을 쭉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팀버튼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구나. 받은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난 나야. 난 나대로 컸어. 이런 느낌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약간 나이가 들어서 30대쯤 다 돼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작품을 보면서도 뭐 오늘도 어떤 작품을 보면은 제가 지금 우라사와 나오키와 데이지카 오사무의 플루토라는 작품을 읽고 있는데 저걸 보면서도 어떤 영향을 받겠죠. 그것처럼 내가 이 팀버튼이라는 감독의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책 같은 걸 보면서도 다 영향을 받았구나. 알게 모르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귀신같이 캐치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림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마치 나만이 독창적인 세계인 것처럼 내 세계관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세계관이 이게 만개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앞선 작가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고 그걸 소화해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 내가 그거를 따라해봐야지 하고 따라하는 부분도 있고 따라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말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서 그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잘못 생각되어져서 어떤 생각의 조립이 잘못돼서 분출되면 앞선에 이제 2주의 만화소식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어쩌다 보니 그거를 계속 비호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절대 비호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자기도 인지 못하게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지만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을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 아트북은 한 번씩 꺼내봅니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참 좋은 작가구나. 작가로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 짧은 우화 같은 느낌으로 이제 책이 만들어진 게 이 팀버튼 작가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입니다. 이게 굴소년의 그러니까 여러 옴니버스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편이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120페이지인데 120페이지 전체가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으로 되어 있는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 중에 한 파트의 제목이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고 나머지는 other story 역시 영어 발음 별론데 다른 이야기들 그 굴소년 이야기 말고 다른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하게 영감을 많이 줘요. 상상력을.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일반적인 문체로 써 있거든요. 굉장히 웅장하게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동화 수준의 동화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동화 수준의 언어 구사력만 있으면 읽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겉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아주 편하게 써놨는데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리고 상상하게 만드는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좋다. 그리고 이 책이 나왔을 때가 이제 1999년, 98년 이때니까 지금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세기말이에요. 막 2000년 되면은 Y2K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Y2K라 해서 막 디지털은 1, 0밖에 못 읽기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질 거라는 이런 소리들까지 나오고 그거 이상 없다, 이상 있다, 기후 온난화가 되고 있다, 우리는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이다, 세계 종말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서 지금이랑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우울했어요. 이게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미 미국도 그렇겠지만 1980년대부터 되게 주된 재료로 쓰였던 세기말이라는 이 세기말이 가지고 오는 진지함 그것들이 주된 재료가 되어서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거의 끝물에 지금은 우리가 그때랑 비교해보면 그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이렇게 철학적이고 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근데 지금은 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나서 이렇게 밝고 머릿속에 생각을 비워주고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보고 선호하시잖아요. 예능이라는 것도
그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부터 이제 활발하게 됐었던 거고.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은 그러니까 매일같이 의식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이 세기 말의 분위기라는 것이 사람을 잠식하고 사람을 어떤 기운으로 몰아넣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1980년대부터 음악, 뭐 예술, 뭐 만화, 뭐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분야가 굉장히 발전돼 있는 나라들은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뭐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막 다 마약하고 막 내일은 없다는 듯이 살고 뭐 이런 내용들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었다. 그 중에 한 파편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시면 돼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래서 그런 시대 상황에서 이 팀 버튼이 보여주는 우울한 얘기들이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어떤 약간의 이렇게 감정의 희열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림도 독특한데 귀여워요. 독특한데 귀여운 거에 독특하고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데도 귀여운 그림체, 그리고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동화책과 같은 문장과 어투,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융화되는 거죠. 팀 버튼 감독, 여기선 팀 버튼 작가지만 팀 버튼 감독이란 사람의 명성, 그동안 보여줬던 거, 세기 말의 분위기,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써놓은 이게 작품의 내용, 이런 것까지 다 결합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소소한 인기. 그러니까 사실 책이라는 거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 든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값싸게 문화를 즐기는 방편 중에 하나인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10,000원을 내는 거니까 뭐 영화를 보나 책을 보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작자 입장에서는 좀 마인드가 달라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내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으로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여러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감독은 정말 죽어나죠.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그거 다 이렇게 말로 설득시키고 소화시키고 이렇게 해결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 작가가 이렇게 낼 거야. 그럼 편집부에서 한두 번 딴지 겁니다. 한두 번 딴지 걸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거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것만 한두 번 쇼부 한두 번만 해결 보고 나면은 바로 책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팀 버튼이나 이렇게 거대한 명성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당시가 거의 최고조였죠. 팀 버튼이라는 이름값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책을 내는 딴지를 못 걸었을 것이고, 팀 버튼은 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쓸 수 있었을 거라는 제 생각, 이건 제 사견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실력, 명성 이런 것도 다 융합되어 있는데, 또 책이라는 매체이기 때문에 팀 버튼이 굉장히 담백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낸 책이라서 다른 것들과 다르게 좀 단순하고 읽기 편하고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한 편 정도 읽어드리죠. 안에 있는 굴선의 우울한 죽음이란 책 내용은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닷 아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닷, 바다에 이제 배를 정크할 때, 배를 댈 때 이제 닷을 내린다 이러잖아요. 이게 그림이랑 같이 보면은 더 이해가 쉬운데, 어쨌든 이 닷 아기라는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바다에서 온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악단에서 연주하는 워커라는 이름의 사내와 함께 있는 것. 그녀는 바다를 떠나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평생 동안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은 그녀는 홀로 지구의 이곳저곳을 방황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보이고 싶었고 비극의 주인공처럼 행세도 했습니다. 점성술, 섹스, 흑마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둘을 맺어주진 못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을 단단히 묶어주는 것. 그들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려면 크레인이 필요했습니다. 탯줄이 체인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못생기고 음침한 데다 소처럼 단단했습니다. 살색의 피부도 없었고 오로지 회색빛만 감도는 무서운 쇠였습니다.
두 사람을 맺어 주어야 할 아기는 구름 낀 찌푸린 날씨만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워커는 악당과 함께 연주를 하기 위해 떠나버렸고 그날 이후 그는 거의 모든 날들을 땅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인 회색 닷과 함께 홀로 남게 되었지만 다시 너무 무거운 탓에 그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그녀는 바닥 밑으로 침몰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와 그녀의 아기와 몇 마리의 물고기들 뿐 이라는 내용의 우화 동화였습니다.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동화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림이랑 같이 보면은 순간순간 내용을 잊으면서 이게 이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글과 함께 보면서 이 그림도 이 책에서 한번 같이 즐기시면서 보다 보면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 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못하는 먹먹함 이런 것들이 많이 와닿아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래요. 약간 이 책 보고 있으면 우울하기 위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다 우울한 뭔가 다 우울해. 캐릭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울하고 이상하게 생겼고 막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래도 밝게 지내야지, 헤헤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오랜만에 만화 클래식에 어울릴 만한 오래전에 나왔던 책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 특히 굴소녀의 우울한 죽음 같은 경우는 팀버튼 굉장히 담백한 팀버튼의 세계관이 잘 녹아 있다. 그러니까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뭔가 거대한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수십 명의 팀버튼 같은 사람들이 뛰어노는 느낌이라면 이 굴소녀의 우울한 죽음은 그냥 읽으면 팀버튼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우울한 얘기들을 세기말 분위기를 내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싶어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책이다. 이 책은 지금도 인기가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테고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뒤에 보면 팀버튼이 영문으로 써놓은 원어의 그 동화 내용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되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문도 다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또 여러분만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이번 주에는 이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라는 책을 한번 가져왔는데 제가 이 책을 왜 가져왔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죠. 솔직히 이번 달에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힘들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이렇게 6월 연말로 연말이 아니구나 6월 월말로 오면서 한 명의 작가로서 굉장히 짜증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고 이랬어요. 뭐 아까처럼 트래싱이라 그러죠. 트래싱 거의 저거는 트래싱도 도를 넘은 트래싱이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고 특히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연재 강제 종료.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작가가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의식에 반하는 얘기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든지 덕분에 플랫폼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든지 뭐 재미없어서 순위가 떨어져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뭐 건강상은 차치하고 그러더라도 뭐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작품과 이 작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작품을 빨리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이게 어쨌든 상품인데 인기가 없고 뭐 어떤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이 작품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한국에서는 작가를 너무 무슨 기계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재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꾸준히 감정선을 이렇게 쭉쭉 길게 뽑아내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의식 속에 이렇게 풍덩 빠져있는 상태로 작품을 계속 만들어요, 매번. 뭐, 일이 많아서 이게 유명하신 작가분이라든지 여러 작품을 하셔야 되는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락달락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작품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감성에 이렇게 푹 빠져서 내가 이 캐릭터인 것처럼 또 캐릭터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의 정신승리와 같은
그런 마인드와 그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내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면서 이 스토리가 재밌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어쨌든 그 작품에 푹 빠져서 대부분 작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고민을 합니다. 막 이런 복장은 어떨까 저런 복장은 어떨까 뭐 하여튼 그런 상태에 있는 작가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작품을 종료한다는 거, 종료를 시켜야 될 때 이런 식으로 강제 종료 뭐 이렇게 갑자기 끊어지는 종료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하면 한국에서는 이런 팀버튼 같은 자기 개성을 살리는 작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그 해당 연재처에서는 이분의 이 작품을 연재를 빨리 중단시키고 이분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했고 뭐 다른 작품에도 투입될 거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동이라는 걸 단지 무슨 기계의 퍼센테이지처럼 여겨서는 절대 이런 대작가가 나올 수 없다. 대작가가 나온다고 해도 천편일률적인 비슷한 얘기만 계속하는 그런 작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작품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연재 종료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작가한테 얘기를 하고 이 작가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수익이 안 난다. 작품이 재미가 없어. 요즘 사람들이 보는 트렌드가 아니야. 그래서 수익이 안 나. 뭐 이익이 생기는 건 대부분 생기는데 이거는 이익조차도 안 나고 적자가 나는 것 같아. 원고료를 지불을 했는데 그 원고료 회수도 안 돼.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작가는 이 작품을 이렇대로 연재 강제 종료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이 작가는 끝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는 두 번 다시 작품 연재가 힘들어진다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그 연재처랑 얘기를 잘 해서 스토리를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축약해서 이렇게 해서 매듭 지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설득하고 유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비용이라는 게 들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들고 돈도 더 들 테고 원고료를 더 줘야 되니까 그만큼 적자는 더 날 테고 하지만 왜 이런 상황들이 중요하냐. 결국 예술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피조물을 만들고 그걸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결국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예술이라는 거는 너무 생각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건 트럼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항상 이게 자본이라는 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 연재를 종료시키는 방법 있잖아요. 연재를 종료시키고 이러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리고 작가를 컨택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이 작가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만 보면은 나중엔 결국 다 비슷비슷한 작가만 남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작가와 얘기하는 거를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쉽게 생각하는 연재처나 PD들이 너무 많진 않은 건가. 그럼 결국 연재처나 PD들만 나중에 신뢰도만 깎이는 거예요. 신뢰는 쌓이는 게 아니고 깎이는 거거든요. 절대 깎인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연재처에서 그렇게 신뢰를 깎이다 보면 결국 남은 방법은 돈으로밖에 작가를 고용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플랫폼을 원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몇 번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을 다루는 방식도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만 가다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작가 나올 수가 없다. 자기만의 그러니까 팀버튼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로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었고 그게 대중한테 잘 먹혀서 그리고 자기 실력도 있었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 거는 맞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작가가 한국에서 팀버튼이 태어났으면은 과연 연재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대 웹툰 작가들의 생존기의 저자 박인찬입니다.
자, 오늘은 1999년 나왔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 팀버튼 작가의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이 작가가 떠올라서 한국에선 팀버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들고는 왔는데, 뭐 그걸 떠나서 이 작품 자체도 되게 좋아요. 작품 자체도 한번 읽어보실 만한, 뭐 제가 항상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들은 다 읽어보실 만하거나 뭔가 이유가 있고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일반 도서관 가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은 만화책이라기보단 동화책에 가깝기 때문에 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사면 더 좋고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날 더운데 여러분들 다 조심하시고, 저도 지금 녹음하기 위해서는 선풍기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다 꺼야 돼서 굉장히 덥네요. 저도 2017년 7월 1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20편, 세터 출판사에서 나왔던 팀버튼 작가의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